네, 마지막에 제가 혀를 깨물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12조 원 추경안을 발표했던 게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그런데 왜 며칠이나 지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냐, 얼마나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부가 추경안을 발표했던 당일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부 내용이 다 담긴 안이 그제 늦은 시각에서야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요.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간 게 무려 3년여 만이고요. 대행체제에서는 또 역대 처음입니다. 이 내용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구체적인 안을 보기 전에는 추경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게 사실은 난센스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좀 전에 예. 정부가 지난주에 추경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사실상 정부는 지난주에 추경안을 발표하진 않았고요. 음. 추경안 홍보 자료만 발표를 했어요. 네네네. 그럼 실제 추경안을 발표한 것은 이번 주 이번 주다. 그저께인 거고요. 네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인 게, 그러니까 정부가 추경 홍보 자료를 발표한 것은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홍보 자료를 보고 다른 모든 언론들은 그냥 기사를 썼죠. 그런데 그 기사를 쓴 기자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국회의원까지도 이 추경안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추경안을 보지 않고 홍보 자료만 보고 추경안에 대해서 뭐 이건 잘했네, 이건 못했네라고 왈가왈부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사실 이 YTN에서 또 저는 그 지난주에 요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는데, 예. 저는 뭐 추경안을 보지 않고 인터뷰 안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언론 같은 경우는 그냥 추경안 안 보고 홍보 자료만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도 YTN은 이 추경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인터뷰를 해서 뭐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인내심을 갖길 잘했대요. 예. 그럼요. 속보 경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액만 있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긴 하니까요. 아예 예. 추경안을 보지 않고 추경안 홍보 자료만 보고 추경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는 꼭 고쳐져야 될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대행체계에서 이렇게 추경이 나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네. 급하다라고 봐야겠죠? 뭐 급한 정도가 아니라 뭐 이미 늦었죠. 이미 예. 너무 많이 늦었고요.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추경 규모랑 내안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게 올해 1월 8일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올해 2월 달에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은행이 해야 될 금리를 그렇죠. 높여라 낮춰라 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자주 하고 있던데. 예. 미국에서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뭐 기재부나 대통령이 한국은행이 해야 될 금리 역할을 뭐 이번에 낮춰야 되겠다, 높여야겠다 이런 말을 하면 사실상 월권이고 이런 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중앙은행에 그렇게 압박을 준다는 것 자체가. 예, 거꾸로 생각하면은 중앙은행이 이 기재부가 해야 될 역할을 추경을 해라 마라라고 말하는 것도 극단적으로 이례적인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이례적인 일이 올해 2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 거였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이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오해받을 일이라는 사실은 나도 안다. 아시겠죠. 예. 도저히 침묵할 수 없어서 발언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시급했는데 이미 1분기 다 지나고 뭐 이제 4월 달이니까 너무 늦었죠. 그런데 이 늦은 것도 제때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해보도록 하고요. 예. 추경안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그 총평을 보면은 일단 뭐 너무 좀 어정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뭐 너무 늦었다라는 말을 제가 반복하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 말에 올해 한 2.2%는 성장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 12월 달에 개엄 이후에 1월 달 정부는 2.2%는 안 되고 한 1.8% 성장할 거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은은 2월 달에 1.8%도 안 되고 1.5% 정도일 것 같아. 그리고 요 한 최근에 IMF는 한 4월 달에 한
1% 네. 이 정도로 낮춰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너무 늦었다라는 건데,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늦었으면은 약간 좀 더 규모를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창용 총재도 지난 2월달에 추경 규모를 말할 때 추경은 이건 진통제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시했던 규모가 최소 15조 원에서 한 20조 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예. 진통제에서 많이 하면 안 되는 추경이 최소 15조 원을 해야 되는데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규모가 한 12조 원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시기도 늦었고 그리고 규모도 좀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점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다 어정쩡하다. 네. 세부적인 내용부터 가보죠. 민생 안정 쪽에 4.3조 원이 잡혀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괜찮을까 싶었는데 아쉬운 대목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민생 안정이라는 것은 뭐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좀 저소득층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측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여기서 말하는 이 추경에서 말하는 이 저소득층 이쪽을 도와주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없고, 그 소상공인 300만 명에게 한 50만 원 정도 공과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뭐 소상공인 2만 명한테 한 5천억 원 정도를 융자해주겠다. 요 한 두 개가 핵심인데, 저희가 아쉬운 부분은 뭐 소상공인 뭐 굉장히 어렵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뭐 한계 상황인 건 맞죠. 굉장히 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들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을 뭐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폐업 시기를 단순히 뭐 한두 달 늦추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에 폐업할 분은 다음 달에 폐업하는 거는 이건 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거고, 실질적으로 좀 이 소비가 늘고 내수가 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한데, 그런 대책은 제가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런 대책들,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폐업 시기를 늦추는 거 말고 정말로 내수의 온기가 돌게 할 만한 그런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원하는 거가 이게 공과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과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뭐 전기요금이나 뭐 수도요금이나 뭐 인터넷 비용 아니면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긴 필요하죠. 이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책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게 공과금을 낸다고 해서 그게 내수를 살리는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소상공인을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은 지금 현재 소비 여력이 굉장히 없어요. 그렇죠.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거죠. 이런 저소득계층에게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에 좀 현금성 뭔가를 지원을 하면은 이분들의 그런 생활고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소비를 하게 되죠. 소비를 하면은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순환 대책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뭐 일각이 아니죠, 민주당에서 이거 지역화폐 발행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화폐라는 정책이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 게 이번 추경에도 온누리 상품권 10% 추가 할인 정책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온누리 상품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화폐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헷갈려요. 온누리 상품권은 뭐고 지역화폐가 뭔지.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주로 그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지역화폐는 민주당이 말하는 지역화폐는 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소비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역화폐여서 일단 내수를 선순환하는 데는 지역화폐가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화폐가 내수를 살리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아요. 다만 그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전체에다가 이거를 뿌리다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과 내수를 좀 살릴 수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저소득 계층, 취약계층을 사후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거부터 말을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보편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 전체 그러니까 누가 저소득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작년에 제가 돈을 못 벌었다라는 이유로 올해 돈을 못 벌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올해 돈을 잘 벌었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작년 소득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이게 선별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거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보편적으로 좀 지급을 하고 내년에 그 연말정산 때 소득에 따라서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튼 이런 정책은 네네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직접 지급하는 이전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쓰는 돈에 비해서 경제에서 활성화되는 효과는 상당히 작다는 게 지금 어느 정도는 검증이 돼 있는 사실이잖아요. 거기 연구에 예.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네. 어떤 연구는 굉장히 네. 적다라는 연구도 있고 어떤 연구는 뭐 그래도 있다라는 연구도 있는데 근데 확실한 것은 저소득층은 그래도 소비에 대한 탄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지금 소비를 안 하는 이유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돈이 예, 예. 없어서. 근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돈을 줘도 내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비 탄력성이 굉장히 낮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에게 지원된 돈을 나중에 세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저는 두 가지의 이 장점을 결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기준부터 어떤 선택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준부터 좀 확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좀 보겠습니다. 통상과 AI 지원 분야에서 4.4조 원이 편성이 됐다. 이거 괜찮습니까? 예, 뭐 이것은 요즘에 거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예. AI 관련돼서 거의 전 세계가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 AI 편성된 돈 중에서 제일 큰 게 GPU를 구매하는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됐어요. 요즘 AI 핵심이 뭐 GPU라는 반도체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저는 뭐 이 부분이 얼마나 GPU를 확보를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아예 노력조차 못하면은 안 되고 예. 뭐 이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만시지탄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역시도 예. 그렇죠. 지금 AI 경쟁, 뭐 GPU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뒤처진 상태여서 중국에서 막 지금이라도- 디시크 쇼크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확보를 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돈은 우리가 마련해야죠. 늦었지만 이 부분도 필요하긴 하고 어찌됐건 이번 추경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가장 시급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산불 여기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서 3.2조를 잡았어요.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 3.2조 원 중에서 이제 정말로 이번 산불 피해 관련 예산 한 1.4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1.4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죠. 이견이 당연히 없는 거고. 시급하죠. 예. 예,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빨리 이 추경은 양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은 좀 빨리 추경이 통과돼서 지출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1.4조가 이번 산불 피해 관련 예산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한 1.7조 원 정도는 이 예방 예산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산불 같은 것들은 나오면 안 되겠다. 예. 뭐 헬기 부족하고 굉장히 노후된 헬기 사고도 많이 너무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헬기도 도입하고 뭐 산불 진화차, 뭐 AI 감시 카메라 이런 것들도 있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긴 하죠. 예.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헬기와 산불 진화차만 있으면 이제는 산불이 안 날까? 그런데 요즘에 뭐 기후 위기 때문에 뭐 대형 산불이 많아졌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예. 또 일부는 뭐 산림청 조림 사업 때문에 대형 산불이 많아졌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기후 위기가 됐든 뭐 산림청 조림 사업이 됐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예산까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진짜 기후 위기에 따른 이런 재난 재해들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맞닥뜨릴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자, 예. 이제 큰 그림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규모가 그래서 12조 2천억 원이에요. 이 돈은 예.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그 마련하는 것은 이게
뭐 언론과 정부는 추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뭐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저는 이게 예.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게 예. 왜냐면은 어쩔 때는 정부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요. 이번에는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작년도 쓰고 남은 돈을 활용했다라고 홍보를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 10억을 다 현금으로 샀어요. 그러면은 우와 어떻게 10억 원이 있었어 그러겠죠. 근데 10억 원은 제가 작년에 10억 원을 빌렸어요라고 말하면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잖아요. 네네네네. 올해 10억 원을 빚을 안 진 건 맞지만 작년에 10억 원을 빚진 것이 남아서 현금으로 집을 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거든요. 정부가 홍보를 할 때 이번 추경 재원은 작년에 남은 돈을 활용했어라고 홍보를 하지만 작년에 돈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작년에 국채를 발행 안 했던 해는 없고 작년에 그만큼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국채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발행을 했으면은 돈이 남아서 이 여유 재원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불용 예산이 생겼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 작년에 쓰고 남은 뭐 잉여금으로 추경을 하나 아니면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추경을 하나 이것은 저는 뭐 거의 사실상 주상모사라고 보는데 근데 다만 좀 획기적으로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돈을 마련하는 경우는 우리가 낸 세금인 거고 기금에서 돈을 마련한 것은 그래도 이 뭐 세금이라기보다는 뭐 우리가 낸 것이 맞지만 뭐 부가금 같은 데서 좀 쌓여 있는 돈을 여유재원을 활용한 건데 근데 이번에는 기금을 통해서 마련한 돈 규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여유재원을 아주 마른 수건까지 꽉꽉 짜서 이게 어떤 여유자원을 마련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조금 뭐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은 이번 정부 마지막에서 다음 정부로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이 다음 정부 대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가용재원은 마른 수건을 짜서라도 다 쓰고 정권을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뭐 재밌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언론이라든지 많은 관심을 갖는 거는 결국엔 국채 발행해서 빚을 내게 되면은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뭐 지금 이게 더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재정 건전성 문제는 없을까요?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보다는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사실 재정 건전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오래된 개념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더 커진다면은 재정이 더 지속 가능해지겠죠. 뭐 GDP 대비 어떤 국가 부채 비율을 보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빚 규모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내수를 악화시키고 더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이 저하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건 오히려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부채가 일정 부분 커진다 하더라도 GDP가 그거보다 더 커진다면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은행에서 3% 빚을 빌려서 한 4%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면은 저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국채 금리와 우리나라 경상 성장률, 여기서 말하는 명목 성장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다가 경제 성장률을 더한 개념을 보면은 국채 이자보다 우리 명목 성장률이 더 커요. 이런 상황에서는 국채를 발행을 하고 그것이 전체 영역에 이 경상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면은 오히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굉장히 시급한 추경이었는데 늦었고 규모도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